여러분 안녕하세요. 발칙한 뉴스 정혜림 아나운서입니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지난 주말 당원 교육 행사에서 우리의 대적, 우리가 이겨야 할 상대방은 문재인 대통령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답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문 대통령이 안보의 가장 큰 위협이라고 비난하기도 했다죠. 국민의 투표로 선출되고 지금도 50% 이상의 높은 지지율을 받고 있는 대통령이자 국군 통수권자에게 적이자 위협이라고 말하는 이들. 이 정도면 이분들이 정말 반국가 세력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 가운데 자유한국당 내에서는 또 국민들의 뜨거운 참여가 쏟아지고 있는 일본 제품 불매운동에 대해서 퇴행이라고 폄훼하는 목소리도 나왔다는군요. 이쯤 되면 뭐 누가 적인지 모두가 알 것 같지 않나요? 네, 여러분 어서오세요. 발칙한 뉴스 정혜림입니다. 주말은 잘들 보내셨나요? 자유한국당이 일본의 막무가내 경제도발 조치를 두고 오히려 문재인 정부를 비판하는 데 열을 올리다가 지난주부터 스스로 친일 프레임에 갇혀서 허덕허덕 하고 있는 형국입니다. 그러자 이제 좀 뭔가 분위기를 틀어보고자 이것저것 시도를 하고 계시는데요. 친일파가 나는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게 이제 안 먹히니까 다른 방식으로 가장 어떻게 보면 자유한국당이 잘 하곤 했던 방법이죠. 북풍몰이로 그 전국을 어떻게든 바꾸려는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가뜩이나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가 이제 지난주에 있었는데요. 이때가 기회다 이런 생각을 했던 모양입니다. 어떻게든 이 일본 수출 규제 이 이슈를 대북 안보 이슈로 전환시켜 보겠다 하는 이제 속셈이 곳곳에서 묻어나는데요. 하지만 정세와는 오히려 동떨어진 주장을 하면서 오히려 더 비난을 사고 있는 형국입니다. 특히나 오프닝에서도 이야기 드렸지만 지금 황교안 대표, 나경원 원내대표 이 투톱이 문재인 대통령을 향한 그야말로 좀 과도한 비난을 늘어놓으면서 논란을 오히려 부추기고 있다고 하네요. 우선 황교안 대표가 지난 27일에 열린 대전시당 당원교육 행사에서 당내 행사인가 봐요. 여기서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뭉치려면 자기 주장을 강하게 하지 말고 작은 사리 사욕은 내려놓아야 한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렇게 하면서 우리의 대적, 우리가 이겨야 할 상대방은 문재인 대통령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아니 아무리 개인적으로 또 이제 싫다고 하더라도 국민이 뽑은 대통령을 적이라고 우리가 이겨야 할 상대방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 자체가 진짜 발상이 놀랍죠. 어찌됐건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을 이겨야 된다 이런 류의 얘기를 좀 더 심하게 한 게 아닐까 싶기도 한데 그러나 저러나 더불어민주당은 오히려 지지율이 지금 최고치를 찍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자유한국당 덕분인가?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사실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지금 현재 문재인 대통령이나 더불어민주당이 얼마나 무찔러야 할 대상처럼 밉고 싫게 느껴지면 이런 이야기를 할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그죠? 경제 위기니 안보 위기니 이야기는 하면서도 실제로는 정부와 같이 맞춰서 뭘 할 생각이 아니라 무찔러야 할 대상으로 생각을 하고 있다. 이런 것을 이제 여실하게 보여주는 거죠. 황교안 대표뿐만이 아니고요. 지난 28일 나경원 원내대표가 문재인 대통령을 안보의 가장 큰 위협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안보의 가장 큰 위협이라 아니 대통령은 국군 통수권자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이 우리 안보의 가장 큰 위협이라고 하면 이게 어떤 생각에서 나올 수 있는 말일까요? 그죠? 어떻게 무슨 독재자거나 이런 것도 아니고 정말 국민들이 선출한 권력이자 그런 사람이 바로 군 통수권자인 건데 이런 사람이 안보의 가장 큰 위협이라니 대체 어디서 하는 얘긴지를 무슨 생각에서 나와서 하는 얘긴지를 도저히 알 수가 없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오늘 이해찬 민주당 대표가 황교안 대표의 이 같은 발언에 대해서 국민이 뽑은 대통령의 적이라니, 그리고 또 나경원 원내대표의 이 같은 발언에 또 일침을 가면서 공당을 이끌어가는 두 사람이 이런 사고방식으로 이끌어 나가면 안 된다. 다시는 이런 발언이 없기를 바란다. 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사실 자유한국당이 이런 류의 표현,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를 아예 적으로 규정하는 이런 류의 표현이 사실 그동안도 왕왕 있어 왔거든요. 김정은 대변인이랑도 이런 류의 얘기며, 사실상 그죠, 뭐 계속해서 자기들은 마치 국가를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들이냐, 자기들이 이 시대의 영웅인 것처럼 이야기를 하면서,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무찔러야 할 대상, 뭐 빌런인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계속해서 지금 이때까지 해왔죠. 근데 가뜩이나 또 지금 최근에 특히나 국내 이슈보다는 국제적인 이슈에 일본이 이렇게 막 공세를 가해오고, 또 뭐 북한 도발도 있고, 뭐 어쨌든 러시아가 또 영공을 침범하고,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뭐 복합적으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그것도 문재인 대통령을, 그리고 군통수권자인 문재인 대통령뿐만이 아니라 뭐 더불어민주당,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까지도 뭐 적으로 규정하고 안보의 가장 큰 위협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그것도 제1야당의 당대표와 원내대표가 연신 쏟아내고 있다라는 것을, 정말 오히려 더 이 국가를 더 똘똘 뭉쳐서 지금 머리를 짜내고 해야 할 이런 시국에 더욱더 위험하게 만들려고 애를 쓰고 있는 것 아닐까. 더 공격에 처하라고 일부러,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민주당 대표뿐만이 아니라 서른 최고위원 역시도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북한 미사일 발사 이후에 황교안 대표는 한반도 평화는 신기루라며 9.19 남북 군사합의 폐기를 주장했고, 나경원 원내대표는 문 대통령의 안보의 가장 큰 위협 요소라고 비난하며, 또 일각에서는 황 대표가 문 대통령을 적이라고 했다고 한다. 마치 한국당이 문재인 정부의 반군이라도 된 게 아니라는 생각이 든다. 이렇게 이제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국민이 뽑은 정부가 적이고 안보의 위협이라고 생각하면 자유한국당은 스스로가 정말 그 위험천만한 반정부 세력이라고 지금 자처하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박주민 최고위원 역시도 황 대표는 지금의 안보 상황이 차원이 다른 위기 상황이라고 했는데, 전 정권에서 국무총리 권한대행을 할 때 미국에선 대북 선제 타격론 얘기가 나오고 북한이 2차례 핵실험을 단행했던 그 시절과 남북 정상회담 이후 현재 상황에 대해 차분히 비교해보시라. 과연 언제가 안보 위기 상황인가? 라고 성토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황교안 대표 총리 시절은, 그 최순실 정부 시절에 우리 어땠습니까? 기억하시죠? 그때 트럼프와 김정은이 서로 막 내 책상 위에 더 큰 핵 버튼이 있다며 막 고지라도 전쟁 위기가 날 것처럼, 그때 정말 우리는 사실 위험한 것 같은데 정도였지만, 오히려 외국에서는 정말 전문가들이 정말 실제로 전쟁이 날 수 있다, 이런 그 위기감이 극대화되었었던 때라고 하죠. 근데 그때와 비교해서 지금이 과연 안보 위기라고 할 수 있나요? 정말? 전쟁이 날까봐 두려워하는 사람이 지금 대한민국 국민 중에 몇이나 되겠습니까? 아무리 뭐 싫어하니 어쩌니 하더라도 지금 전쟁 나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은 최소한 없는 상태 아니냐고요. 아니 오히려 지금 일본이 지금 어쩔지 몰라서 걱정하는 분들이 계시면 모를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 황교안 대표가 이 틈을 따서 9.19 남북 군사 합의를 폐기하라는 등, 아까도 뭐 이야기를 드렸지만 이상한 얘기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사실 9.19 남북 군사 합의가 뭐 사실 문재인 정부에서 했던 모든 것이 황교안 대표 입장에서는 마음에 안 드는 모양인데, 이 남북 군사 합의 같은 경우에는 결국은 그 요지가 서로 전쟁을 하지 말자는 얘기였거든요. 불가침, 서로 침략하지 말고 전쟁하지 말자 라는 얘기였던 건데, 이걸 폐기하자는 건 대체 무슨 뜻이야? 전쟁하자는 거예요. 우리 그냥 이거 서로 전쟁하지 말자 라고 했던 것을 폐기를 하고 서로 전쟁할 수 있게 하자 라고 이야기를 하자는 건지, 사실 뭔가 얘기는 하는데 뒤에 어떻게 될지, 어떤 사태가 초래될지에 대해서는
전혀 뭐 계산조차도 없이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냥 정부가 하는 것 모든 걸 다 반대하고 싶은 마음밖에 없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심지어 이걸 좀 어떻게든 키워서 황교안 대표 입장에서는 이 지금 당내 친일 논란을 어떻게든 덮어보고 싶은 마음이 더 굴뚝 같아 보이는데요. 그래서 뭐 유엔 안보리 소집을 요구하라는 둥, 뭐 거기서 대북 제재를 더 강화하자는 둥, 뭐 이런 얘기까지 하시더라고요. 근데 중요한 건 정작 트럼프 대통령이 별로 그럴 의지가 없어 보인다는 거죠. 특히 이번 북한 발사체가 탄도미사일로 규정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언짢지 않다. 그것들은 단거리 미사일이고 많은 이들이 그런 미사일을 갖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유엔에서도 결국 이 미국이 주도하는 상황이잖아요. 이런 것을 볼 때 황교안 대표가 얘기하는 것처럼 뭐 안보리 소집해서 대북 제재를 더 강화하고 이런 요구가 실현되기는 어려워 보인다는 겁니다. 그러니 암만 또 북풍으로 이렇게 상황을 좀 덮어보려고 애를 써도 사실상 누가 진짜 대한민국에 위해를 끼치려 하는 세력인지를 우리 국민들이 똑똑히 알 수밖에 없다는 거. 그죠? 오히려 더 이런 상황에서 더욱더 선명하게 진짜 내부의 적이 누군지를 우리가 가려볼 수 있게 되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도 꼭 끝까지 분위기 파악 못하고 한번 튀어보려고 용 쓰는 분들이 꼭 문제가 되거든요. 이 기사 다들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보이시나요? 차명진, 일본 제품 불매운동은 퇴행, 문재인의 얄팍한 상술 비판해야. 네, 바로 그 세월호 막말로 또 논란을 빚었던 차명진 전 새누리당 의원이 일본의 경제보복에 따른 국민들의 자발적 불매운동을 두고 퇴행적이라고 폄하를 하고는 일부 대중의 저급한 반일 종족주의 감정에 미치겠다. 불매운동이 지금 저급한 반일 종족주의 감정이래요. 네. 여기에 의지하는 문재인의 얄팍한 상수를 비판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했다고 합니다. 와, 이거 거의 단어 하나하나마다 다 열받은 포인트인데요. 그죠? 일부 대중이라. 보통 일부라고 하면 소수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죠? 결코 많은 게 아니고 소수인데 일부 대중이다. 지금 국민 10명 중 7명이 참여 의사를 밝히고 있는 일본 이 자발적인 일본 제품 불매운동과 관련해서 일부 대중이다 라고 이제 축소를 하기도 하고요. 그것도 저급한 반일 종족주의? 반일 종족, 저급하다라는 것도 그렇지만 종족주의는 대체 뭡니까? 우리 국민들이 지금 아무것도 없는데 아무 상황도 아닌데 단지 종족이 달라서 일본이랑 우리랑 다른 민족이기 때문에 일본은 싫어. 불매운동 할래. 저 종족 우리랑 다른 종족이니까 싫어. 이러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무슨 종족주의? 민족주의가 아니라 뭐 종족주의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뭐 우리가 지금 다른 민족이라서 단지 이렇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유 없는 지금 일본 제품에 대한 불매운동이 이유 없는 행동이 결코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저쪽에서 먼저 우리를 때려왔고 그에 대해서 조금의 반성도 없는 이런 상황에서 우리 국민들이 이걸 어떻게든지 국민들의 이 운동으로 불매운동을 할 수 있는 수준에서 이건 뭐 다른 우리가 지금 뭐 불법을 저지르거나 이런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소비를 일본 제품 일본이 지금 뭐 우리에게 수출 규제를 걸었으니까 이걸로 우리에게 경제적인 타격을 입히고자 수출 규제를 걸었다면 우리도 역시도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국민들이 할 수 있는 선에서 합법적인 방법으로 불매운동으로 우리 의사를 전달하겠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저급한 반일 종족주의 감정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진짜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 자체가 너무나도 인식이 정말 저급하고 천박한 수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여기에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의지를 하며 얄팍한 상술을 벌이고 있다 이런 얘기인데요. 그러면서 차정 의원은 황교안 대표에 대한 조언이라며 이게 이제 황교안 대표에 대한 조언이래요. 자유한국당이 일본 제품 불매운동 플랜카드를 붙인 게 있었는데요. 지금 자유한국당이 살짝 이 뭐랄까요 친일 프레임 이걸 약간 겁내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서 일본 수출 규제 중단, KBS 수신료 거부 이런 문구가 담긴 플랜카드 게시를 요구하는 공문을 전국 당원협의회에 지난 26일에 보냈다고 합니다. 이걸 두고 차명진 전 의원이 일본 제품 불매운동 플랜카드를 붙이는 이런 거는 완전 패착이다라고 이제 비난을 하면서 황교안 대표에게 아베도 치사하지만 문재인이 원인 제공자니 우리 국민 우민화 동원이나 하지 말고 당신이 결자 해제하라 이렇게 하던지 그게 안 먹힌다 싶으면 때를 봐서 일단 함구하던지 하지 우리가 나서서 일본 제품 불매운동이 뭐냐 그런다고 소위 중간층이 표 안 준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대중 뒷공문이나 쫓는 찌질이로밖에 안 보인다 그런 말도 안 되는 지시를 이제라도 철회하라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황교안 대표가 자유한국당이 뒤늦게 이제 일본 불매운동에 같이 뭔가 동참하는 이게 척인 건 모두가 알고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것처럼 보이니까 그거 하지 마라. 왜 그걸 하냐? 그런 저급한 반일 종족주의 왜 하냐? 문제는 문재인인데, 문재인이 원인 제공자인데 국민 우민화 동원하지 말고 문재인 대통령에게 결자해지라고 하라고 얘기를 해야지 왜 거기다 같이 동참하고 있냐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아니 문재인 대통령이 원인 제공자라는 건 대체 정말 어디서 나온 얘기입니까? 무슨 근거로? 문재인 대통령이 뭘 했길래 문재인 대통령이 원인 제공자입니까? 아베가 그렇게 화를 내는데 알아서 설설 기지 않아서? 응? 일본이 해달라는 거 안 해주고 못하겠다고 얘기를 해서? 일본이 혼내는 건데 거기다가 대고 같이 맞대응을 하고 이런 게 지금 문재인 대통령의 원인 제공이다 이런 건가요? 그러니까 빨리 가서 알아서 기라고? 그래서 수출 규제를 어떻게든 일본 누님이 하시는 모든 것을 다 원만하게 하시도록 도와드리고 일본 수출 규제를 풀 수 있게 그렇게 싹싹 빌어야 되는데 못했다 이런 얘기신가? 그러면서 진짜 일본 불매운동이 국민 우민화 운동이라는 거죠. 국민의 우민화 동원이라는 거죠. 진짜 국민들을 개 돼지로 보는 거죠. 우민화. 어리석은 국민이라고요. 어리석은 국민. 불매운동 이 어리석은 국민들이 저급하게 민족주의 운운하면서 저런 걸 하고 있는데 거기에 니들이 왜 동참하냐 우리가 왜 동참해야 되냐 이러면서 대단히 똑똑하신 분들인가 봐요. 대단히 현명하셔서 불매운동 벌이는 국민들이 아주 어리석은 국민처럼 보여서 개 돼지처럼 보여가지고 그런 얘기를 하시나 봐요. 이런 사람이 정치를 하겠다고 계속해서 정치판을 계속 기웃거리도록 내버려 두는 것 자체가 우리 국민들의 수치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런 막말을 하도록 물론 지금 의원도 아닙니다. 전 의원인데 이런 사람이 영원히 정치에 꿈을 가지지도 못하도록 해드려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그죠? 아무튼 차명진 전 의원의 이 같은 발언에 많은 네티즌들이 당연히 공분을 사고 있는 상황입니다. 공분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관련 기사에는 벌써 2만여 건의 댓글이 달렸는데 저급한 인간 단일 운동하면 자기한테 불리하니까 또 후진적인 국민성 어쩌고 한다. 또 3일 운동하는 학생들을 향해 정신 차리고 공부하라던 저급한 매국노 이완용이 짓거리던 소리랑 한치 오차도 없다. 이완용이 환생했네 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요. 이게 바로 자한당의 실체다. 국가가 위험에 빠졌을 때 돕지는 못할 망정 국민에게 저급한이라는 말이나 쓰고 정작 일본에게는 한마디도 못한다. 이렇게 일침이네요. 그러시기도 했고요. 일제강점기 시절 친일했던 사람들이 어떤 사람일까 했는데 2019년 현재 대한민국에서 그런 사람들을 볼 수 있다는 게 정말 놀랍고도 짜증날 뿐이다. 그러게요. 그때 그 친일안에 서던 사람들 대체 어떤 생각으로 했을까 싶은데 여기 있네? 그때 그 사람들이 정말 환생한 게 아닐까 싶을 정도로 여기 계시네요. 네. 나라와 민족이 울분을 토하는 이 마당에 참으로 가슴을 후벼 파는 토착 왜구들이다. 이런 비판도 나왔습니다. 그러게 말입니다. 관련해서 서주 정의당 서울시당 사무처장도 트위터를 통해서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와 나경호 원내대표 등 지도부가 앞장서서 7.19 망언을 해대더니 망언으로 징계 중인 창호명진 전 의원이 자수군커녕 더 노골적인 망언을 해대는 상황이다. 이렇게 비판을 하기도 했습니다. 사실 초반에는 좀
자유한국당 지도부도 세게 얘기하다가 지지율 떨어지고 이제 친일 프레임이 굉장히 좀 비난을 받으니까 어떻게든지 요걸 좀 벗어나 보려고 같이 막 일본 수출 규제 중단 뭐 이런 얘기하면서 결의안을 통과시켜주지 않으면서 자기들도 마치 일본을 비판하는 것처럼 이렇게 막 태도를 약간 바꿨었거든요. 하지만 사실상 차명진 전 의원의 이 같은 발언이랑 사실 뭐 매한가지 마음 아닌가. 우리 다 알고 있잖아요. 똑같은 이야기를 그동안 계속해서 해왔던 것이고 이제 와서 아닌 척 해봐야 뭐 전혀 우리 국민들이 속지 않을 거다 생각이 듭니다. 이 불매운동하며 나라를 지키고 자존심도 지켜보겠다는 이 국민들이 저급한 퇴행이고 우민이다 이런 발언을 정말 서슴없이 하고 있는 이 뻔뻔하고 파렴치한 인간들, 이 정말 투척 외구들을 하루빨리 이 땅에서 몰아내야 정말 대한민국이 제대로 된 독립국가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거듭하게 됩니다. 언제까지 이런 막말을 우리가 듣고 있어야 되지? 응? 그것도 정치인이라고 대한민국 정치인의 이름을 걸고 이런 얘기를 하고 계신데 그만 좀 그 입들 다물게 좀 안 봤으면 좋겠어요. 그죠? 네, 다음 소식 하나 더 전해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 그 눈물쇼까지 벌이며 검찰을 고발하기까지 했던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 그 눈물쇼 기억하시죠? 그런데 이러잖아요. 이런 기사가 떴네요. 김성태 딸 KT 원서 접수 마감 한 달 후에 제출, 채용 부분도 빈칸라고 된 기사. 이게 뭐냐면요, 김성태 의원의 딸이 KT 정규직 공채 지원서를 접수 마감 한 달 뒤에나 제출을 했고 그 내용 자체도 매우 부실했다는 당시의 인사팀 직원 증언이 나왔다고 합니다. 야, 인사팀 직원이 직접 증언한 거면 정말 빼박인데, 그죠? 지난 26일 서울 남부지법 형사합의 13부 심리로 열렸던 이 사건의 첫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나선 2012년 당시 KT 인재경영실 직원 A씨는 김 의원의 딸 김모 씨의 지원서를 이메일로 받았다. KT에 지원하려면 서류에 신경을 쓸 법도 한데 김 씨의 지원서에는 작성해야 하는 항목이 공란이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사람에 따르면 김 의원의 딸은 KT 2012년 9월 1일부터 17일까지 진행됐던 공개 채용 서류 접수 기간에 지원서를 제출하지 않고 같은 해 10월 18일 한 달이 훌쩍 넘어서 한 달 더 지났네요. 한 달이 훌쩍 지나서야 이메일로 지원서를 냈다고 합니다. 당시에 이미 서류 전형과 인적성 검사가 다 끝난 상태였다고 합니다. 아니 아무것도 진행되지 않은 상태였으면 모를까 서류 전형, 인적성 검사까지 다 끝난 상태면 합격자가 이미 다 갈라진 상황이었잖아요. 그죠? 뭐 최종 합격까지는 면접이 있었겠지만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러면 서류 전형, 인적성 검사 그때 당시에 떨어진 사람들은 어떡하고 그죠? 이 사람을 어떻게 중간에 끼워서 넣은 겁니다. 그리고 심지어 그렇게 했는데 제출한 지원서에는 채용 부문, 모집 부문 등이 적혀있지도 않았고 외국어 점수, 자격증, 수상 경력 등도 다 공란이었다고 합니다. 와, 이건 뭐 다들 채용을 위해서 공개 채용 뭐 이런 걸 위해서 지원서도 써보고 뭐 많은 분들이 하셨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도 정말 그 지원서 쓸 때 정말 머리 터지면서 쓰거든요. 한 글자 한 글자 수 돌려가면서 문법도 한번 돌려보고 무슨 내용이 뭐가 빠졌나 더 좋은 게 없을까 몇 번이나 고민하면서 지원서 쓰는데 그렇게 골몰을 하는데 이거 뭐 누가 봐도 별로 뭐랄까요, 이제 관심이 없는, 붙든 말든 이렇게 해도 백지를 내밀어도 붙을 줄 알아서 그러신가? 그랬다고 합니다. 그래서 너무 이제 비어 있으니까 이 담당자였던 A 씨가 지원서 주요 항목에 공란 있는 지원자가 서류와 인적성 검사에 합격해서 면접 전형까지 올라오면 불필요한 오해를 살 수 있다는 이유로 김 의원의 딸에게 서류를 보완해서 다시 제출하라고 했다고 증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지원 분야는 경영관리, 지원 동기는 홍보에 맞춰서 작성해달라라고 직접 지침까지 준 거예요. 이렇게 하지 말고 이거는 경영관리라고 하고
홍보에 맞춰서 지금 지원 동기를 한번 작성해 보세요. 와, 첨삭까지 해줬네. 인사팀에서 지원서 이렇게 쓰지 말고 홍보에 맞춰서 지원 동기를 잘 써보세요 라고 얘기까지 했다는 겁니다. 어우, 진짜 아주 대단해요. 인사팀 직원이 직접 빨간 펜 들고 이렇게 첨삭까지 해주는 그런 지원서. 그러면서 A씨는 신입공채에 전혀 지원할 생각이 없어 보였다. 이 김의원의 딸이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김의원 딸은 아시다시피 2011년 계약직으로 입사해서 일하다가 2012년 신입사원 공개채용에서 최종 합격해서 정규직이 됐죠. 이런 이 김의원의 딸에게 특혜를 준 것이 이 지원자를 채용 프로세스에 태우라는 상부의 지시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이 인사팀 직원이 설명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러면 상부의 지시라고 하면 그 상부가 누군지가 중요하잖아요. A씨는 자신이 이석채 전 회장, 김상효 전 인재경영실장, 김기택 상무 등이 이번 지금 KT 부정채용 사건으로 구속 기소돼 있는 이 상황인데, 이런 임원들의 지시를 자기가 받는 그런 직원이었다는 거예요. 인사팀에서 사실 그게 내려오지 않고서야 이렇게 첨삭까지 해주고, 아니 심지어 기간 한 달 지난 사람을 뽑아준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말이. 이날 재판에 출석한 이석채 전 회장 즉 변호인은 이 재판은 7년 전 사건을 다루고 있어 정확한 기억에 의존해 답변하기는 어렵다며, 내부 임원의 추천으로 채용됐다는 지원자에 대해서는 기억나는 게 없다. 채용을 지시한 바도 없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글쎄, 채용을 직접 지시하진 않고 한번 여기 김의원 딸인데 한번 좀 봐봐. 이 정도로 얘기를 하지 않았을까. 채용해! 라는 워딩이 아니었어도 한번 좀 봐봐. 이 정도가 아니었을까요? 아니 그렇잖아요. 과연 김성태 의원의 딸이 아니었다면 과연 한 달이나 지난 입사 지원서를 세상 어느 누가 받아줬을까요? 그것도 죄다 공란인 의지조차도 보이지 않는 그런 지원서를 절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많은 이들이 이와 관련해서 지적을 하고 계시지만 채용 비리는 기회균등이라는 이 사회정의를 바닥부터 흔드는 말 그대로 반사회적인 범죄입니다. 수많은 청년들에게 좌절을 안기고 분노를 안기는 그런 범죄죠. 또 물론 지금 재판을 통해서 진실이 가려지겠지만 검찰은 증인 채택을 무산시켜준 대가로 딸의 부정채용이 이루어진 것으로 일단은 보고 있는 상황이죠. 만약에 이게 정말 이것 역시도 사실이라면 채용 비리를 넘어서는 정말 악질적인 정경유착 사례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게 정말 절대 그냥 흐지부지 눈물쇼 몇 번 찍고 한다고 넘어가 줄 수가 없는 사안이란 얘기입니다. 눈물쇼까지 벌이면서 억울하다면서도 정말 채용 비리에 대해서는 정작 제대로 된 해명 하나 못하던 김의원, 이제는 그분의 그 뻔뻔한 가면을 시원하게 벗겨드릴 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정말 안 그래도 KT의 인사팀 직원 뭐 이런 분들이, 담당자분들이 자료를 다 쌓아놨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혹여라도 만약에 문제가 터졌을 때 엄한 사람이 피해를 보게 될까봐 자료를 다 남겨뒀더라,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김성태 의원 기다리세요. 이게 끝이 아닐 거야. 쭉쭉 나올 것 같은데, 뭐 지금 뭐 증언자들이 나와서 다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 보니까, 네, 김성태 의원 그 악어쇼 같은 그 눈물쇼 말고요, 진짜 눈물을 흘리신 날이 곧 올 것 같습니다. 조금만 기다리세요. 네, 오늘 발칙한 뉴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오늘 장마 끝나고 폭염이 또 본격적으로 시작된다고 하더라고요. 다들 건강 잘 챙기시고, 발칙한 뉴스는 내일 1시 30분에 다시 오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내일 다시 만나요. 안녕.